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양 계약을 할 때 그 당사자들이 여러 명 있고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소송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지, 누구를 찾아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불분명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 분양계약 이런 거를 자문하고 소송은 하지만 제가 실제 분양계약서를 이렇게 써보거나 체결해 본 경험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처음 접했다라고 한다면 일반 계약서, 매매계약서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분양계약 관련 소송이나 내용증명이나 이런 업무들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자 본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분양계약서에는 보통 신탁사라는 데도 있고 시행사라는 데도 있고 시공사라는 데도 있고 또 내가 만난 사람은 실제 분양 대행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묻는 질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 영상 보시고 방문판매법상 철회권이든 뭐든 행사하려고 내용 증명으로 제가 명확하게 보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한테 보내냐? 이게 원래 보내야 될 대상은 여러 사람 중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만 딱 보내는데 이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할 때는 그 부분까지 다 이해시켜드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 적혀있는 사람 다 보내라. 우편료 얼마 하겠느냐. 우편 2개 보냈고 3개 보내든 4개 보내든 얼마 하느냐. 일단 다 보내라. 이렇게 보통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그 중에 최소한 제대로 보낸 데는 들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문제는 안 생기니까 이렇게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질문 많이 하시고 또 계약하고 뭔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뭔가 소송을 하거나 좀 따지려고 하면은 분양 담당자라고 할게요. 계약 체결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시공사가 대기업이라서 예를 들어 현대건설이다.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건설사들 있잖아요. 여기가 대기업이지 않냐. 대기업 소송에서 어떻게 이길래? 응? 대기업 소송하면 다 지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많기 때문에 본 영상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분양계약은 분양계약서를 보시면 됩니다. 분양계약서 보면은 맨 마지막에 쭉 내용 글자도 작게 있죠. 맨 마지막에 보통 내가 서명하고 도장이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쪽 상대방 당사자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유형부터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제 신탁사가 있고 대표적인 회사니까 신한 자산신탁이다 이런 회사 이름이 보통 적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들 많죠. 한국토지신탁이든 이런 회사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이름이 낯선 어떤 주식회사라고 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만한 건설사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매도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탁사가. 신탁사가 이 물건을 파는 거냐? 매도인의 대외적 지위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형을 설명드릴게요. 신탁사가 똑같이 어디 신탁사라고 이게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어디 수탁사. 신탁사지만 신탁 업무를 받은 거니까 수탁사라고 이게 적혀 있고 매수인. 그래서 우리 이름 적죠. 분양받았으니까 건설사, 시공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위탁자는 신탁 업무를 맡겼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게 시행사가 되는 건데 자금만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금만. 대외적인 매도인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매도인이고 시행사가 매도인이고 돈만 관리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사만 적혀 있고 매도인으로 그리고 또 시공사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보통 이제 돈이 많다. 왜냐하면 돈이 별로 없거나 이럴 때 뭔가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라고 하면 돈 줬는데 건물 짓지 않거나 건물 짓고도 딴 데다 팔아먹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탁사를 끼는 것이거든요. 법률상. 분양할 때는. 근데 어느 정도 자력이 있어. 나 신탁사 필요 없어. 비용 주고 싶지도 않아. 여기 수수료 줘야 되니까 둘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더 많은 거는 뭐냐? 돈이 엄청 많다 라고 하면 시행 시공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 건설사가 자기들이 시행 사업을 하고 시행이란 건 사업을 말합니다. 시공도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업무상으로 제가 구분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신탁사는 보통 매도인 역할을 합니다. 이게 대외적인 매도인입니다. 대외 형식적 매도인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 시행사 이름으로 다 해버리면 위험하고 못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돈 들어오고 입금 받고 등기 쳐주고 하는 것들은 다 신탁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사는 뭐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실질적인 매도인 역할인 것이죠. 시공사는 뭐냐? 그러면 시공사는 매도인 다 적혀있는데 시공사는 왜 적혀있을까요? 누가 건설하는지를 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현대가 짓는 건지 아니면 이름도 알 수 없는 이상한 건설사가 아주 중소형 건설사가 짓는 건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공사도 들어갑니다.
그럼 시공사의 역할은 뭐냐?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브랜드를 제공합니다. 뭐 삼성물산이 지었다 그러면 뭐 레미안 아파트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죠. 뭐 시행사 이름을 붙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공을 하고 다 지은 다음에는 하자 보수를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지었으니까 AS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AS.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업무는 이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거는 시공사입니다. 시공사의 자금 여력을 활용을 하는 게 보통 중도금을 납부를 할 때 대출을 받게 되는데 대출을 연대 보증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은행에서도 중도금 대출을 해준다라고 할 때는 시공사의 자력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 그 돈이 결국은 건물 짓는 데 대부분 들어갈 것인데 시공사가 아주 중소고하고 아주 좀 자력도 별로 없고 실적도 별로 안 좋은 시공사라고 한다면 굳이 대출을 해주는 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시공사가 연대 보증을 합니다. 내가 보증해 줄 테니까 돈 빌려서 내가 건설할 수 있게 해주시오라고 해서 연대 보증하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이렇게 구성이 되고 각자 업무 분담이 다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약서에 적힌 사람들 중에서도. 근데 계약서에는 적혀 있지 않아요. 근데 관계회사로서 분양계약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출회사. 이거는 중도금 대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 시행을 대출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탁사랑 같이 쭉 엮여서 나중에 수익권을 받는 겁니다. 뭔가 수입이 나오면 나 1순위로 받겠다, 2순위로 받겠다, 3순위로 받겠다 이런 것들을 다 정하는 회사들도 별도로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계약을 하고 뭐 해제하고 이럴 때는 여기도 약간 의사결정에 있어서 관여를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돈이 들어갔으니까. 또 분양 대행사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세무 표시를 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명시가 되지 않는데 분양 대행사도 같이 관계회사로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도 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 담당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무슨 건설사 직원을 만난 거라고 착각하는데 만날 일은 없습니다. 시행사 직원을 만난다? 만날 일이 없습니다. 누구 신탁사 직원을 만난다? 만날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만나는 건 분양 대행사 직원밖에 안 만납니다. 왜 이렇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분양 사업을 하다 보면 신탁사가 있고 신탁사는 약간 금융기관처럼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러는 회사죠. 그리고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는데 시공사 건설사 역시도 그런 현업에 근무해 보시면 알겠지만 건설사 직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다 이제 업무 분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사 건설사 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게 책상하고 전화 팩스만 있으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청 도급 주고 이런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뭐 설계는 누가, 감리는 누가, 실제 시공은 뭐가, 토목은 누가, 다 하청 구조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행사는 더 심합니다. 시행사는 거의 페이퍼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의 1인 회사인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이 사업 시행을 해보신 분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이렇게 정형적인 계약서들이 딱 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땅 확보하고 계약금 정도만 확보를 하면 계약서 계속 사인만 하면 사업 시행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분양 대행사는 누가 정하고 사업 분배 비율은 다 정해진 바가 있으니까 사인만 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대신해주는 업무 분장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당사자들이 구분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내용 증명을 보낼 때는 누구한테 보내느냐? 소송을 할 때는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소송은 두 가지 grup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양계약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철회하거나 취소하거나 해제해서 계약 무효가 됐으니까 돈 돌려달라라는 소송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는 신탁사랑 시행사만 합니다. 시공사는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브랜드 제공, 하자 보수, 중도금, 연대 보증 이 세 가지만 하거든요. 이건 관계 없잖아요. 계약의 체결은 여기만 문제가 된다. 예외적으로 신탁사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시행사까지 안 끼는 경우도 있고 신탁 업무가 종료되거나 그러면 시행사만 피고로 잡는 경우는 있어도 시공사가 드러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 소송을 해보면 1심 딴 데서 어디 소송하거나 당사자가 하거나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했는데 시공사를 피고로 넣었더라고요. 이건 당연히 기각이 되거든요. 당연히 기각이 됩니다. 너가 잘못 넣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가끔 예외적으로 시공사 플러스 뭐 다른 회사도 넣을 수가 있겠지만 시공사가 피고로 반드시 들어가는 소송이 있습니다. 하자보수입니다. 이게 뭔가 다 지어졌습니다. 근데 뭔가 여기가 흠집이 있거나 잘못됐거나 뭔가 수리가 필요하고 보수가 필요한데 이걸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럼 이걸 청구하거나 아니면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공사를 청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AS 의무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하자랑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잘못 시공된 겁니다. 잘못. 뭐 같은 말 아니냐? 이 말의 차이점은 뭐냐? 하자로서 보수를 할 수 없는 것. 대표적으로 복층인데
천장이 이렇게 시공이 됐습니다. 광고는 평천장으로 해서 몇 미터, 뭐 2미터, 2.4m로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시공이 된 것이죠. 뭐 1.8m다. 뭐 낮은 데는 뭐 1.5m다. 저희가 뭐 성공 사례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자를 보수할 수가 없죠. 천장을 뜯어버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력 구조인데. 요럴 때는 당연히 효력 소송으로 가서 뭐 신탁사나 시행사를 피고로 잡아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시공사만 피고로 잡아서 하자 보수를 하는 구조로 다르다.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변호사한테 맡기면 알아서 맞춰서 피고 잡아서 소송을 해주는 구조니까 간단하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본 영상의 주제인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시공사가 대기업이라서 소송 승소가 어렵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걸 누가 말할까요? 분양 담당자죠. 이 사람은 분양 대행사 직원입니다. 정확히는 99% 프리랜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공사를 피고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하자보수 소송 아니면 당사자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잘 모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계약 유지 시키려고. 왜냐하면 유지를 해야지 지금 받은 수수료 반환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자기들이 받은 수수료, 분양대행 수수료. 그래서 분명히 객관적인 그리고 잘못 설명한 건데 이렇게 대부분 설명하고 그래서 질에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알려드립니다. 아니 시공사 자체, 건설사 자체가 피고도 아닌데 뭘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길 소송은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 시공, 그리고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요게 시공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시공사는 피고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일부 의사 관여는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뭔가 이게 돈을 분양으로 인해서 분양 사업을 해서 받은 이익을 일부 하기 때문에 목소리는 낼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 피고는 시행사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 여러 사람들이 같이 관여된 이런 계약에서는 뭔가 조정이든 합의든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각자 이런 상황 해제를 해주냐 마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 분배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내가 떠안겠다라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죠. 협의가 안 되죠. 내부 협의가. 뭐 신탁사 역시도 해제를 해버리면 분양 수익금이 줄어드는 것인데 그럼 그에 따라 자기들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 중에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하는 3명이 아니라 2명이다. 그러면 저희가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하거나 뭐 조정을 하거나 이럴 때 협의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다 달라. 그러면 굉장히 좀 협의가 잘 안 되고 결국 판결로 가야지 판가름 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버립니다.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실무적으로 제가 뭐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뭐 분양계약 관련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소송을 할지 내용 증명을 보낼지 아니면 계약금 포기하고 합의를 하고 싶은데 전제를 좀 이해를 하셔야지 뭔가 최소한 이제 제대로 된 출발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본 영상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면 저희가 참고도 하고 답변도 드리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